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이겠죠. 저 역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새롭게 맞이한 시댁 식구들과도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왔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 역시 같은 마음일 리 없는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저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야 제대로 된 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을 한 2년 차 새댁이고 흔히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서울 강북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이 근방 혹은 경기도 북부 지역 근처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상황이라 제 삶 전반을 모두 다 이곳에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동두천에서 태어났어요.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사옥에서 거주를 하셨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3살쯤 되었을 때 아빠가 근속을 하시던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사옥에서 나와 강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터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우리 아빠는 늘 저에게 인자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빠로서는 어디에 내놔도 절대 질 이유가 없는 100점짜리 아빠였지만 엄마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남편으로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제가 사춘기를 겪고 성장을 해오면서 정말 맹세코 아빠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도 저를 혼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딸에게 늘 자상하고 좋은 아빠였던 것과는 다르게 아빠의 그러한 착한 성격과 마음이 결국 엄마와 부부로 살기에는 영 좋은 부분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회사 그만두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남의 밥 먹는 것도 영 불안하고 위태로워서 안 되겠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내 사업을 해야겠어. 갑자기 무슨 사업? 그냥 취업 다시 하면 안 돼? 당신 지금 일했던 능력이나 실력도 좋아서 금방 취업될 것 같은데. 아니야. 어차피 또 들어가면 또 나와야 하잖아. 내가 나보다 먼저 퇴사한 동료들이랑 밥 먹다가 들었는데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이미 떼돈 번 친구도 있고. 그야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그걸로 해보려고. 내가 잘해가지고 퇴직금 정확히 2배로 늘려줄게. 당신 나 믿지? 당신은 믿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신 뜻이 그렇다면 일단 알았어. 아버지가 사업 시작을 한 그 후부터 우리 집은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아빠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엄마는 우리 가족이 살아내기 위해서 강인해져야 했고 또 독해져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 없던 아빠가 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사업 구상을 가져와 아빠를 흔들었고 순진하고 착했던 아빠는 그 말을 모두 다 믿으면서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셨죠. 물론 아빠 역시 처음 사업 시작을 하실 때 우리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던 목적이었겠지만 애초에 사업이 잘 맞지 않는 건지 손을 대는 사업마다 잘 안 되는 건 당연했고 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빚까지 잔뜩 떠안게 되는 상황만 계속 이어나갔어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은 어떻게 그 시절을 버티면서 연명해 나갔는지 자체가 정말 신기할 정도니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심각하긴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궁리를 하며 고민을 하셨고 놀랍게도 아빠 대신 엄마가 실질적 가장이 되어서 어린 시절 우리 집을 이끌어 나가셨어요.
사실 엄마는 결혼 후에도 전에도 직장 생활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고 그 시절 대학을 나와서 똑똑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상 일을 구하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만 아빠로 인해서 돈에 매우 예민하고 빠삭했던 엄마의 유일한 능력은 바로 돈 관리였죠. 그리고 동네에서 오래 터를 잡고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얻고 또 인기도 많았었고요. 엄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동네에서 개 모임을 만들었고 개주로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엄마가 하는 개 모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아줌마들과 통화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만나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금방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번에는 금순이나 엄마가 탈 차례지? 7번이잖아. 7번이 탈 차례야. 아유, 끝번이라서 오긴 오나 했는데 오네. 아유, 나라 엄마 잘 부탁해. 그래, 다음 순번은 나니까 얼른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한번 하자고.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은 후에 모았던 기간이 모두 다 끝이 나면 돈을 나누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은 돈을 전부 관리하고 이번에 돈을 탈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개주인 엄마가 하는 역할이었기도 하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개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 엄마가 하신 건 바로 번호개라고 하더라고요. 번호 순번을 정한 후에 자기가 받아야 할 순서가 되면 모은 돈을 모두 다 받아가면서 목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이 방법이 우리 가족을 모두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엄마는 늘 정확했고 신용이 좋았던 터라 주변 지인들에게 신임을 받았고 그래서 개 진행을 하던 중 너도 나도 개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빠보다는 오히려 엄마가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엄마는 엄마의 강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고 이를 이용해서 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고 그렇게 저희 집은 아빠 대신 엄마를 가장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아빠의 해고와 동시에 사업을 시작했던 암울한 시기를 지난 시점에 어느 순간 우리 집은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엄마에게 차비를 달라고 할 때면 엄마는 늘 엄마 지갑에서 10,000원만 꺼내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의 갈색 지갑은 늘 현금으로 두둑했어요. 엄마, 나 오늘 문방구 가서 살 것도 있어. 1,000원만 주세요. 엄마 갈색 지갑 있지? 거기서 10,000원만 빼가. 그거 일주일치 용돈이야. 네. 우와, 엄마 지금 엄청 뚱뚱해. 돈 짱 많아. 그거 다 엄마 돈 아니야. 손대지 말고 딱 10,000원만 가져가. 알았지? 돈이 잔뜩 들은 엄마의 지갑을 볼 때면 왠지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이 마음이 으쓱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빠 대신 가장을 자처하시면서 돈을 벌었고 덕분에 학창 시절을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돈이 새는 구멍은 분명 있었고 그건 바로 아빠였어요. 엄마가 능력이 좋다는 걸 아는 아빠의 모든 지인들은 아빠를 마치 사냥감처럼 노리기 시작했고 자꾸만 말도 안 되는 투자 권유를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넘기지 못한 아빠는 그날 밤만 되면 집으로 와 엄마를 밤새 볶았고 결국 엄마는 지겹다는 듯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이 다반사였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엄마와 아빠가 크게 다투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심지어 아빠의 가족들로 인한 문제였어요. 저는 유독 고모들을 싫어했고 결혼을 할 때에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기도 했어요. 아빠가 능력은 없어도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의 무능력에도 함께 사실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의 모습이 고모들은 꼴배기 싫었는지 늘 저희 엄마에게 딸밖에 없어서 쓸모없는 집구석 또는 우리 동생이 쟤 만나서 기도 못 펴고 살아서
저 모양 저 꼴이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런 고모들의 시샘에도 엄마는 늘 기죽지 않았고 딸 가진 게 복이랬어요 라고 받아치면서 늘 일관된 태도로 지내왔죠. 아무리 깎아내리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 엄마의 태도가 보기 싫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모들에게 아빠의 실수로 인해서 드디어 건수를 잡는 일이 생겼어요. 엄마에게 늘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것도 모자라 돈이 필요했던 아빠는 급기야 고모를 찾아가서 돈을 빌렸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모르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불쑥 집에 고모가 찾아왔고 그날 엄마는 말도 못하는 수모를 겪게 되셨어요. 아이고, 오신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집에 없었으면 어쩌시려고. 내가 뭐 될 때 왔니?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러 왔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셔서 오신 거죠? 동생 집 오시면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보러 왔다는 이야기를 왜 하세요? 내 돈 떼먹고 줄 생각도 안 하면서 니네는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열받지 않니? 그리고 돈도 못 갖고 살면서 그렇게 콧대는 높이고 사니까 그 얼굴 한번 보러 왔다 왜? 네? 돈이요? 무슨 돈을 빌려요? 전 모르는 일인데요. 자, 이거 봐라. 이 돈 이자까지 다 하면 5천만 원이 넘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면 내 돈부터 당장 갚아. 남도 아니고 가족 돈 떼먹고 이러면 좋니? 고모는 그동안 아빠가 쓰고 빌려간 차용증을 엄마 얼굴에 뿌리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엄마는 아빠로 인해서 이런 수모를 겪게 되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엄마와 아빠는 정말 크게 다투셨어요. 그리고 그날 공교롭게도 감기가 너무 심해서 학교에서 일찍 조퇴를 한 후에 집으로 왔고 저를 발견하고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던 고모로 인해 기분이 상했던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직관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고모의 막무가내 행동에 환멸을 느꼈고 아빠의 무능력함과 무책임에도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면서 저는 절대로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시댁 식구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 아빠의 무능함을 그대로 봐온 이유 때문인지 저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와 다르게 절대 그런 시댁 식구들 그리고 그런 남편은 만나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왔고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우연하게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났고 약 2년 정도 연애를 하던 중 나를 맡기고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왔던 사람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상함은 기본이었고 시어머니 역시 매우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결정했고 그렇게 별 다른 무리가 없이 결혼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신혼 생활을 즐기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정말 앞으로 제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고 해도 제가 제일 결혼을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1년 차에 접어들었고 남편의 업무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면서 주말 출근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바쁘게 일을 하기 시작하자 저는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건 당연했고 남편과 함께 나누어 하던 집안 일부터 시작해서 시댁에 찾아뵙거나 행사 참여하는 것들 등 모든 일들을 제가 혼자서 도맡아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 시어머니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으로 좋게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 보내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걸 본색을 드러낸다고 표현하던데 제가 느낀 바로는 딱 그런 느낌이 분명했고 그 후부터 저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빠서 집에 자주 오지 못하고 저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저희 집에 연락도 하지 않고 매번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일이 잦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서 저를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너 집이니? 반찬은 해놨니? 남편 없다고 대충 또 돈 쓰면서 배달해 먹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 오늘 거기 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저라고 집에서 노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남편이 돈 버는 동안 집에서 놀까 걱정되셨는지 이렇게 불쑥 연락을 해오면서 집에 있는지 밥을 먹으러 갈 테니 배달 음식 시키지 말고 밥을 해놓으라는 등 말 그대로 시집살이 비슷한 행동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또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셔서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잔소리도 잊지 않으셨죠. 아유, 먼지 좀 봐라. 예, 집 좀 치우지. 혼자 있는데 집안일 뭐 할 게 있다고 이것도 안 하니? 우리 아들 비염 있어서 청결에 신경 써야 돼. 없다고 막 하지 말고 대청소 한번 해야겠다. 매일 아침마다 청소 싹 하고 있기는 해요, 어머님. 대청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남편 한 번도 집에서 비염 때문에 고생한 적 없는데. 예, 뭐 꼭 증상이 나타나야 청소를 열심히 하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청소 좀 신경 써라. 알았지? 불과 1년 만에 180도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불쾌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결혼 후에도 별 다른 건강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친정 엄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시면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출장을 간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달려갔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 친정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제 엄마였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엄마를 신경 써달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챙기고 간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친정엄마를 병문안한다던가 챙겨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제가 매일매일 엄마 간호를 해드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무리 엄마를 위해 하는 간호라고 하더라도 저 역시 사람인지라 피폐하고 힘든 건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의 입원 소식을 전달했을 때 별 다른 걱정 어린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대로 친정엄마 입원 사실을 알고 계시니 집안일에서도 조금 소홀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오직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저는 이 사람들은 결국 나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병원 신세를 지면서 지낸 지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공교롭게도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물론 며느리 된 도리로 시어머니의 생신에 맞춰서 맛있는 생일 잔치상을 차려드려야 한다는 건 맞지만 제가 혼자서 엄마 간병을 지속해 오다 보니 시어머니 생일 상까지 차리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올해 어머니 생신상을 내가 차려드려야 하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엄마 병간호하느라 짬도 없고 체력도 없어서 죄송하지만 올해만 생일을 밖에서 하는 게 어때? 그래? 뭐 오히려 더 맛있는 거 사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다행히 남편은 제 제안을 듣고는 별 다른 생각이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만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당장 사돈이 어떻게 된다니?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네가 없으면 사돈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며느리라는 애가 시집와서 고작 1년 만에 시어머니 생신상도 나가서 먹자고 한다고? 엄마 병간하느라 정신이 나간 거야 뭐야? 나 무시하니 너?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 상황이 좀 힘들어서 올해만 딱 양해를 구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제 제안에 정말 화가 난 듯 쏘아붙였고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변명 아닌 변명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분명 제가 생일을 나가서 하자고 제안했던 것에 대해 별 다른 반응도 하지 않고 동의를 했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태도에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남편은 시모 생일이고 이제 신혼 초인데 그렇게 넘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본인도 당연히 해드려야지 안 그러냐고 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무안 주는 말을 한 남편의 태도에 그 자리에서는 크게 화를 내지 못하고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 태도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자기한테 우리 엄마 병간호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 내 엄마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어머니 생신도 자기가 아들이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상 차리면 되겠네. 나는 우리 엄마 간호하고 돌아와서 도울게. 그게 맞잖아. 안 그래? 제 논리적인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동의를 했고 그렇게 각자 부모님을 챙기자는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는지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상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이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 요리를 해본 경험 자체가 없던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투른 실력으로 상을 차렸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일 잔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는 상차림이었으니 당연히 기분 좋은 말로 넘어갈 리가 없었죠. 아니, 너 지금 내가 그때 뭐라고 했다고 시위하니? 어디서 이렇게 성의 없는 상을 차려놓고 시애미 생신상이라고 해? 넌 안 어울려?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네 친정엄마가 보면 기절을 하겠다. 교육 한번 잘 시켰구나. 시어머니의 선을 넘는 말에 순간 화가 너무 났지만 이 상을 차린 건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꾹 참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남편에게 들으니 한 번도 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로 어머니 올해 생일은 남편이 직접 밥 해드린다고 해서 제가 맡기고 도와주기만 한 건데 아드님 밥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러면 다음엔 제가 직접 할게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순간 더 화가 났는지 소리를 높이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야, 내가 며느리 두고 왜 우리 귀한 아들 힘들게 밥을 차리게 하고 먹어야 하니? 누가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달라고 했어? 내가 그런 거 일부러 안 시키려고 얼마나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어머, 어머니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저희 엄마 간호 그리고 신경 쓰는 것 단 하나도 남편에게 부탁 안 하고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더니 남편도 어머니한테 직접 효도하고 싶다고 해서 서프라이즈로 준비해 본 건데 마음 상하셨다면 앞으로는 전부 다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민망한 듯 화를 내던 얼굴이 무안한 표정으로 바뀌셨고 더 화를 내지 못하시고는 식탁에 앉아서 성에 없다며 먹지 않겠다고 화를 내던 밥을 그대로 다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드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결국 며느리는 남이고 본인 아들만 우선인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환멸이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생일상을 잘 차려드리고 한 방 먹이는 것도 성공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넘기긴 했어요. 이처럼 시어머니의 본색을 제대로 알고 난 후부터 저는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당하지 않고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상황에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를 더는 용납해 줄 수 없는 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됐어요. 친정 엄마가 장기 입원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사와의 면담 결과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을 입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기 입원으로 인해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해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의 가장은 엄마였고 능력이 없는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병원비 책임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다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죠.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입원을 해 있다 보니 비용은 만만치 않았고 걱정스러웠던 나는 그래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을 해보려 결혼 전 했던 일을 활용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구해 돈을 벌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정에 대해 남편에게도 당연히 공유를 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으신 건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 또 다시 제 화를 돋구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 사돈 병원비 모자란다고 지금 아르바이트 한다며? 그 시간에 집안 청소도 좀 하고 며느리 노릇 좀 해라. 그리고 그렇게 돈 모자라면 네 엄마 지금 하는 음식점, 그거 정리해. 어차피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머니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그리 달갑지 않았던 건 사실이기에 저는 빠르게 전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서는 안 될 선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이 집안과 더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이 참, 그리고 너네 친정집 말이야. 사돈이 혼자 사시던데 거기 사돈명이지? 앞으로 고집 가서 사실 일 없을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어차피 넣어줄 거 뻔하고. 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우리 전셋집 정리하고 그냥 거기 들어가 살려고. 괜찮지?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맞나?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 귀를 의심하면서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유, 답답하게. 너는 왜 한 번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척을 그렇게 하니? 사돈집, 너네 엄마 집 말이야. 이제 못 돌아오실 건데 그냥 놀리면 아깝지 않니? 집 비워두느니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우리 집은 전세니까 빼고. 상관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정리한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던 저에게 혼자서 답까지 해가면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말로 점점 화가 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점점 하는 행동이 아픈 우리 친정 엄마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나, 우리 엄마 명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들어가서 살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에 저는 일단 시어머니의 말에 답변을 했어요.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평소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말을 막아버리는 걸 잘 알고 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제 답을 듣기까지 혼자서 조금은 긴장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 답을 하니 그 대답이 안심이 되고 흡족한 마음이 들었는지 조금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일정 정해서 들어갈게. 아무래도 손 없는 날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너도 내가 말한 일자까지 사돈쯤은 싹 다 빼놓고 열쇠 미리 나한테 줘라. 알았지?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점점 도가 넘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 말에도 어떤 토도 달지 않은 채 고분고분 전화를 끊었어요. 물론 당연히 친정엄마가 악착같이 벌어서 고생을 하고 얻은 소중한 집을 어떤 것도 기여한 적이 없는 시어머니가 날로 먹게 둘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무조건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당한 시집살이를 되갚아 주겠다는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다고 하면서 후위를 도모한 것이죠. 제가 별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은 차에 받아들이자 시어머니는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이사짐 센터를 알아보고 손 없는 날을 골라 제일 비싼 일자에 이사까지 예약을 하시면서 정말로 친정엄마의 집을 자기 집 마냥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신이 나서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그대로 방관을 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 과정에서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는데요.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달받은 남편은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하며 시어머니를 말릴 줄 알았어요. 그게 보통의 상식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벌써 그 집이 자기네 집인 양 굴면서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더 신이 나서 짐을 챙겨주고 가전이나 인터넷 설치 업체를 예약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왜 이런 집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지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아픈 것도 걱정 한 번을 해주지 않고 빨리 세상을 떠나버렸으면 좋겠는 마음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면서 배신감이 몰려오더군요. 그렇게 정말로 이사를 가겠다면서 정한 날짜가 다가왔고 새벽부터 이삿짐 트럭과 시어머니 그리고 돕겠다면서 함께 온 막내 삼촌까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총출동을 해 저희 친정엄마 집 앞으로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건 저희 친정엄마가 살던 고심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면서 입주 청소까지 불러서 마당부터 청소를 하며 들어와 달라고 지시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이 시어머니 집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정말 시어머니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착을 해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죠. 이에 이삿짐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여기 문이 안 열리는데요.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짜증이 난다는 듯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오늘 이사 간다고 했지. 집 앞인데 왜 문을 잠궈둬서 불편하게 하니? 아우, 지금 빨리 뛰어서 문 열어. 여기 한가한 사람 없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죠. 글쎄요. 어머니, 제 집인데 왜 어머니한테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못 열어드려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시면 그거 주거침입이에요. 뭐? 아니, 얘가 지금 사람 두고 장난하나 뭐라는 거야? 너 빨리 문 못 열어?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무시를 했더니 세상에 저희 친정엄마가 입원을 하신 후 2달이 지난 시점에 저희 엄마 병원을 오셨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엄마 아프다고 해도 와보지도 않으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용케 오셨네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아이, 됐고. 너 지금 시애미 똥개 훈련시켜? 빨리 열쇠 내놔. 지금 너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한둘인지 알아? 아무리 뭘 몰라도 그렇지? 화가 잔뜩 나서 저를 보차해서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던 중 저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시어머니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 봉투를 보자 시어머니는 뭔지 모른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뭔데? 아니, 이걸 지금 왜 주는 거야? 아이고, 나 모르겠고 빨리 열쇠나 내놔. 그 수작 부리지 말고.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머니, 그 집 제 명의 집이고 제 집이에요. 진짜 이게 난 올려? 야, 니네 엄마 집에서 살게 해준다고 하더니 아까워서 지금 수작 부리는 거냐? 못 믿으시겠다면 뭐 할 수 없고요.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도 낌새가 조금 이상했는지 당당하게 화를 내던 모습에서 조금 누그러진 톤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회사도 안 다니고 사는데 아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집을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어머니 아들 만나고 돈도 못 벌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도 나름 능력 있는 회사원이었고 회사도 오래 다녀서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았거든요. 이런 날 올까봐 꼭 숨기고 살았던 거죠. 제 퇴직금, 예금 다 털고 대출도 좀 해서 엄마한테 제가 정식으로 샀어요, 이 집. 못 믿으시겠다고 했죠? 자요, 자. 이게 등기부 등본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들은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급하게 문서를 확인했고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자 이사짐 센터 직원은 시간도 없고 답답하다는 듯 다가와서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두 분이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러면 시간 버리고 이사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걸랑요. 더는 못하겠다고 하시면 손해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 비용의 2배 지급해 주세요. 계약서에 다 써 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는 이삿짐 센터의 말에 또 한 번 당황을 했고 갑자기 얌전한 고양이처럼 변하면서 저에게 부탁하듯 사정사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당장 이 집으로 이사 와도 된다고 해서 내가 짐도 다 빼서 갈 데도 없어. 그리고 이사 안 하면 이 돈도 2배나 물어줘야 하고. 일단은 집 문 좀 열어주고 이야기하자.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잖니. 가족이잖아. 응? 부탁할게. 어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정숙하셔야죠. 창피하게. 일단 시끄럽게 할 순 없으니까 제 집에서 살고 싶으면 난리 그만 피우시고 일단 집으로 가 계세요. 저도 곧 따라갈 테니까요. 당장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순한 고양이처럼 구는 시어머니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집으로 가 있으라며 열쇠를 건네자마자 시어머니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데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사람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려고 나간 후 저 역시 얼른 차를 타고 따라 나가 친정 엄마의 집, 아니 이제는 제 집이 된 곳으로 갔고 시어머니보다 먼저 도착을 해 집 안에서 시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도착을 했는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짐을 옮기려고 풀면서 시끌벅적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거기서 시어머니의 이사를 저지하며 이야기했어요. 잠깐 짐 옮기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여기 들어와서 짐 풀고 사시려면 저랑 잠시 이야기 나누시고 가세요. 네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잖니. 무슨 얘기? 여기서 더 늦어지면 또 돈 물어줘야 하는데. 잠깐이면 돼요. 집으로 들어오세요. 당신도 왔어? 당신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들었으면 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찰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온 남편이 보였고 남편도 함께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불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 셋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고 저는 제가 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불편하고 초조한 듯 앉아있는 그들을 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우리 가족인데 제가 설마 쫓아내기까지 하겠어요? 일단 갈 곳도 없다고 하시고 이 집으로 들어오시게 해드릴게요. 다만 제가 엄마 간호도 하고 그래서 좀 바빠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 대신 집안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물론 당신도. 제 이야기에 남편은 약간 표정이 변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지금 당장 갈 곳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던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가 끝이 나기가 무섭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살면서 같이 좀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예, 걱정하지 말어라. 그러면 된 거지? 시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미리 작성해둔 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엄연히 얹혀 사시는 건데 제대로 갖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달 월세도 내시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임대해 드리는 걸로요. 제가 말을 모두 마친 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무언의 항의를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사시는 건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시는 걸로요. 사인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곳 알아보시고요. 제 말에 혹시라도 이곳에서 또 짐을 풀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되셨는지 시어머니는 얼른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어디를 가. 그래, 사인할게. 그렇게 하기로 하자. 어차피 며느리인데 나를 쫓아낼 일이야 있겠니? 시어머니가 동의를 하고 난 후 저와 시어머니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렇게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물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는 절대 아니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 집에서 시어머니가 살게 되면서 제가 당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복수할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혔던 것처럼 똑같이 시어머니를 감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 병 간호를 하다가 불쑥불쑥 집에 들러서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똑바로 했는지 체크하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TV를 보고 계세요. 아유, 이 소파에 먼지 좀 봐. 어머니, 저희 엄마 환자라 먼지에 엄청 민감해요. 청소 제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없는데 청소라도 똑바로 하셔야죠. 아, 지금 당장요. 내가 청소한다고 아침에 다 해놓은 건데, 아유, 먼지가 없는데. 그럼 지금 제가 제 집에서 이렇게 더럽게 지내야 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니, 저 먼지에 굉장히 민감해요. 같이 사시려면 제 집에서 그 정도 청소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시어머니는 제가 짜증을 내면서 청소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나쁜 듯 대답을 하긴 했지만 말끝마다 제 필살기인 이런 식이면 어머니 집으로 가세요. 저는 제 집에서 이렇게 못 살아요. 라고 말을 하면 금세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꾹 닫고 제 짜증을 다 받아주면서 청소를 다시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유도 없이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살림 참견을 하고 청소를 하라고 호통을 치던 모습을 복수한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할 정도더라고요. 이런 수모는 당하는 사람만 아는 건데 시어머니가 막상 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당하니 기분도 상하고 자신의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속상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저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왜 그래? 엄마도 한다고 하는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뭐 어떻게 했다고 지금 노인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야? 왜? 어머니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당하는 것 같으니까 싫어? 그럼 당신이 해. 여기 내 집이고 그 집도 내 집이잖아. 당신이 눈치 보면서 대신하면 되겠네. 그게 싫으면 당신도 나가. 아, 여기 내 집인 거 잊었어? 남편은 예전의 모습이 아닌 180도 달라진 제 행동이나 말투를 보면서 상당히 당황한 듯 했지만 두 모자 모두 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만 들으면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는 꼴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도 변한 제 모습을 느꼈는지 어느 순간부터 티가 나게 전에 없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니 역겨워서 더는 못 봐줄 정도였어요. 친정 엄마가 쓰러진 후 병원에 입원을 하고도 단 한 번을 찾아와 보지도 않던 남편이 집을 잃고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가 얹혀 살게 되고 제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시집살이 시키는 상황이 되니 점수라도 따고 싶었는지 오지도 않던 엄마 병실에 찾아와서 간호하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간식을 사오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고 이제와 기회주의자처럼 구는 모습을 보니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몰려오면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제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찢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에게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해둔 이혼 서류를 함께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월세 계약도 이제 다 끝나서 계약 연장 안 하려고요. 정확히 내일 날짜로 계약 만기니까 그 전에 짐 다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 주거 침입이고 명도 진행할 거니까 빨리빨리 나가. 아, 그리고 집 정리하는 김에 당신하고도 정리하고 싶어서 이혼하자. 내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어떤 말도 하지 못했고 그런 시어머니를 대신해 남편이 말도 안 된다면서 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예상을 한 반응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고 마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들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미리 임대차 계약서 써가면서 들어오게 한 거고 법률 검토도 다 받아둔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도 미뤘던 거고 나는 더 하고 싶은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어. 서류대로 그리고 법대로 할 거니까
못 받아들이면 어디 한번 당해보든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던진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나가던 중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어요. 맞다. 어머니, 여기 제 집인 거 아시죠? 제가 통보한 날짜대로 안 나가시면 저 명도 소송할 거예요. 혹시 아시려나? 명도 소송이라는 거? 어머니 잘난 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얼른 나가주세요. 제 집에서. 아셨죠? 저요. 한다면 해요. 그날 이후부터 시모를 대신해 남편은 매일 같이 엄마를 간호하고 있는 병실로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시도했다가 마음을 돌리려고 빌어도 받다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둘 중 한 명만 해도 피곤한 상황인데 한쪽은 직접 찾아와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쉴 틈도 없이 연락을 해대면서 마음을 돌리려고 매달리니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애초에 있을 때에는 잘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한심하게 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서 한 이 복수혈전에 대한 이야기를 친정엄마 역시 병세가 좀 나아진 후 모두 다 알게 되셨어요. 제가 직접 엄마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친정엄마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라야, 네가 나보다 낫다. 엄마가 들어도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아이고 너는 얼마나 시원하겠니. 역시 우리 딸은 열아들 안 부러워. 아주 잘했어.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열아들이 뭐야. 배가들도 안 부럽지. 전 남편은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해결이 잘 되지 않자 급기야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고 뒤늦게 발악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남편의 방과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제가 원하는 결과로 정리가 되었어요. 결혼 생활 자체는 짧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 시댁 모두가 저로 인해서 후폭풍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전혀 저에게 불리한 싸움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결혼 후 딱 2년 만에 결혼 생활을 모두 다 정리한 후에 다시 싱글의 삶으로 그리고 다시 친정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다행스럽게도 친정 엄마는 쓰러지셨을 당시보다 조금 더 건강해진 상태로 지금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엄마를 간호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 엄마는 어릴 적 무능한 아버지로부터 나를 키워내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악바리 근성을 살려서 병세가 호전되신 후 누구보다 끈질기게 재활에 집중하시면서 지금은 몰라보게 좋아지신 상태예요. 덕분에 이론적으로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내야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퇴원까지 하시게 되었고 제가 명의를 물려받은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 집으로 돌아와서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어요. 친정엄마는 늘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엄마의 존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크게 그리고 절실하게 느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엄마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쓰러지시기 전 친정엄마는 음식점을 운영하셨는데 아프시게 되는 바람이 오랜 시간 문을 닫아두었었어요. 엄마는 퇴원 후 가장 먼저 걱정을 하셨던 것이 바로 그 가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엄마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 엄마가 평생 해왔던 그 일을 제가 받아서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난 후에 지금은 제가 엄마를 대신해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재오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엄마는 입소문을 통해서 손님들을 끌어모이고 인기를 끌었다면 저는 요즘 세대답게 SNS를 통해 오픈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고 홍보도 하면서 알리고 있어요. 신기한 게 엄마의 단골들 역시 엄마가 문을 닫았던 시간 동안 가게가 그리웠던 건지 다시 재오픈을 하게 되니 시간을 내가 일부러 먼 곳에서도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감사하기도 했고 새삼 엄마의 능력이 더 멋져 보이기도 했어요.
어머, 한동안 문을 꼭 닫고 있더니 이렇게 예쁘게 다시 오픈을 했네. 어머머, 딸내미도 와서 있네. 결혼하고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이제 여기서 엄마랑 일하는 거니? 남편은 어쩌고? 아, 남편이요? 이젠 전 남편이지. 글쎄요,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건 음식점이랑은 전혀 안 맞는지 싫어하길래 제가 뻥 차버렸어요. 어머, 에이, 그래. 요즘 뭐 안 맞고 쓸모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가져다 버리는 게 최고지. 아유, 잘했다. 그쵸? 저도 그래서 얼른 고민 없이 정리해버렸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느끼는 바, 어린 시절 엄마 그리고 아빠를 보면서 무조건 아빠 같은 남자나 시댁 식구들은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서 시댁 식구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존중 자체를 받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바보 같고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적어도 저희 아빠는 엄마 편에 서서 늘 엄마를 지키고 엄마만 우선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엄마가 아빠와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사실을 그때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정리하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제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 바보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결국 제가 저를 제대로 아껴주고 우리 가족들 역시 소중하게 대해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하네요. 이제 나이 40이 되었고 적은 나이라고 할 수 없기도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전 남편과는 이혼을 끝으로 이제는 길을 가다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재수가 좋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원수 같은 사이가 됐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전 남편 사이에 아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통쾌한 결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겠지만 다행인지 행운인지 아이 없이 빠르게 서로의 삶에서 사라져 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운 게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과 살아보고 이혼이라는 경험까지 해보니 우리 아빠 같은 사람도 세상에 없었다는 걸 새삼 느끼기도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엄마와 함께 잘 지낼 거고 언젠가는 아빠처럼 오직 저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물론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모두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누구든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믿고 용기를 내 제대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